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2주차 2강이죠? 보기 잠깐 죄송합니다. 어, 어저께 강의를 너무 많이 찍었더니 목이 약간 잠겼는데. 자, 지난번까지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 중에서 국내라고 하기 좀 애매하군요. 예.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치렀던 6가지 위협을 소개했고, 이제 나머지 6가지 위협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해외로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한 뭐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이 애매해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만 아주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에 대해서 좀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는 아,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 그리스는 아, 지금 신화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가 화병들 소개하면서 뭐 그리스 고전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리스가 최초로 통일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스파르타를 제외한 나머지를 복속시켰던 그 시점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300, 한 40년대 딱 날짜가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크고 작은 폴리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폴리스라는 그 독특한 체제를 우리가 뭐 도시국가라고도 부르고 뭐 성읍국가라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근대적인 국가의 체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작게는 뭐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섬에 있는 폴리스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크다고 해봤자 그래도 뭐 그리스에서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제일 큰 폴리스들이었는데, 그래도 뭐 10만에서 20만 뭐 사이, 그러니까 노예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인들, 노예들은 정치적 권력이 없었던 그런 곳인데, 폴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테네가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지는 뭐 서양에서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19세기 말 뭐 이런 정도이니까. 그래서 그런 단위로 따지면 한 아테네도 한 5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는 넓고 폴리스는 되게 많고, 뭐 많게는 뭐 한 1,000개 이상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위협은 처음에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할 때 시작했던 것처럼 세계의 동서남북, 그리고 세상 끝, 그리고 저승, 이렇게 6군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는 그 전에 소개한 크레테의 그 미친 황소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네, 북쪽으로 가서는 트라케, 그리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함경도 뭐 이런 식의 취급을 받던 트라케 쪽에 사람 잡아먹는 디오메데스의 말을 가져오는 미션을 받았었고, 근데 이제 디오메데스라는 이름은 여기 헤라클레스의 모험에 나오는 디오메데스보다도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 디오메데스가 더 유명한죠. 그리고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 일리아스에서 최고의 영웅은 아무래도 아킬레우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리아스 안에서만 따져오면 아마 디오메데스가 그 다음이 아닐까. 거기 뭐 물론 이제 그 서사 신의 솜씨지만 아레스, 전쟁의 신 아레스와 맞붙어서 아레스를 부상 입히기도 한 뭐 대단한 용장이죠. 그래서 그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뭐 충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디오메데스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 말을 매기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이라서 원래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분리시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으나, 출신이 달라요. 저쪽은 트라케고 여기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영웅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리한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크레테 왕소 잡아오는 게 별게 없고, 디오메데스를 제압하고
마치 그 테세우스가 했던 것처럼 디오메데스를 말의 먹이로 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가 펠리아스 왕의 딸이고 아드메토스의 부인인 알케스티스를 구하는 일화가 여기 등장합니다. 뒤에 다시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아폴론과 아드메토스가 서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폴론 뒤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아폴론이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 갚는다고 아폴론이 아드메토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신 죽어줄 사람을 구하면 바꿔준다, 죽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렇게 운명의 여신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어줄 사람 찾는데 자기 부모조차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세상의 냉정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생판남이라고 할 수 있는 묘한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는 게 알케스티스가 대신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헤라클레스답게 죽음의 신과 싸워서 알케스티스를 살려냈다는 건 무지막지한 거죠. 힘으로. 이 힘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초현실성 그런 게 있죠. 자, 이게 크레테 황소를 제압하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입니다.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촛불을 잡고 있는 역발산 기계새의 헤라클레스입니다. 이건 이제 아우구스트 크리스만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1853년도 작품이고요. 슈베린성의 정원에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멋있죠? 자, 우리 집 마당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 좋겠죠? 네. 자, 이것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화가 구스타프 모로. 이게 이제 그 말먹이로 제공된 원래 자기 말들이었던 거죠. 디오메데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도 잘 왜 그런가 싶긴 한데 하여튼 궁금해서 어디 갔죠? 이건 안 되고 여기 사람이 앉아 있죠. 아마 헤라클레스일까요? 헤라클레스겠지 아무래도.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로 긴 그림인데 디오메데스가 이렇게 말의 먹잇감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지그시 내려보는 헤라클레스. 그 더 위에 하늘이 있고 더 위에 탑이 있고 멋있습니다. 그다음 그림은 역시 이것도 디오메데스에게 말먹이를 주는 건데 아까 귀스타프 모로의 그림은 1865년도 그림이고요. 이거는 루카 조르다노 168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또 뭐 그림 연구를 안 해서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이건 아마 헤라클레스일 테고 뒤에 이제 사자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고 있죠. 네메아의 사자 뜯어먹고 있는 무시무시한 말들. 자, 이것도 이제 이번은 말들을 제압하는 쪽에 포인트를 둔 그림이죠. 근데 이게 누가 그렸는지를 못 찾겠어요. 검색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그렇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이 멋있어서 자기 뭐 홈페이지 뭐 어디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갖다 쓰긴 하는데 출처를 밝혀놓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출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오해가 돼서 엉뚱한 신화상 인물과 동일시대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림은 멋있어서 그 믿지 말 같죠? 눈이 시뻘겋게 해서 백마와 흑마 이렇게 그리스에서는 백마는 순종이고 흑마는 뭐 잡종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어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 편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셋으로
플라톤이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이성 그리고 기계.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이지만 충직하고 뭐 이렇게 자존심 있는 그런 부분. 여기 이제 욕망. 이게 세 개로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신화적 비유를 들고 있는데 마치 그걸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작자가 의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지은 화가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자, 이게 바로 알케스티스, 정숙한, 현숙한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좀 말도 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고 다른 신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꼭 억울하게 여자만 대신 죽는 건 아니고 남자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니까 여학생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죽음의 신. 근데 이게 하데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데스가 이렇게 뭐 할 일 없는 사람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러 이렇게 사람 잡으러 다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신을 제압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멋진 뒷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왜 시스루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이제 죽은 상태겠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남편은 어디 갔을까? 이게 남편일까요? 글쎄요. 자녀일지도 모르겠고. 이 그림 멋있죠. 예. 프리드릭 로드 라이튼이라는 영국 화가인데 이 그림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상당히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쉽게 전달이 되잖아요. 멋있고 멋있다는 소리가 금방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뭐랄까 예술성이 부족하달까? 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별로 잘 사후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얘기를 좀 사연 아드메토스와 아폴론이 어떻게 얽히게 된 건지 그 사연을 좀 얘기를 합시다. 테세우스가 이제 히폴리토스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단박 들어준 거죠. 포세이돈이. 그래서 뭐 플라톤의 또 어떤 대화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신에게 어떤 소원을 빌 때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일이 정작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옹지마라는 얘기 있잖아요. 국경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 도망쳤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됐다 그랬더니 또 암말을 끌고 와서 잘 됐다 그랬더니 또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새끼 망아지가 났는데 손주가 그걸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갖고 한쪽 다리를 절게 되니까 사람이 또 안 됐다 그랬다가 근데 전쟁이 났는데 마을 젊은이들은 다 징병돼 갖고 전쟁터 가서 죽고 그랬는데 그 손주만 한쪽 다리가 절어서 징병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 세옹지마 알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야. 세옹지마. 국경의 늙은이. 세가 국경이고 옹 늙은이의 지마 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뭐 플라톤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또 좀 번쩍구냐 하여튼 히폴리토스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근데 너무 후회하다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부탁을 해서 살려달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이제 거의 아폴론의 아들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헤라클레스가 실수로 죽인 케이론에게서 의술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너무 의술이 대단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한 거죠. 히폴리토스를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뭐 또 어떤 얘기는 뭐 하데스가 뭐 쟤 때문에 우리 손님이 떨어진다 뭐 이랬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생사의 이치 그것을 무너뜨린다. 질서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이유로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론이 열받아서 그렇다고 아버지랑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그 벼락을 제공하던 퀴클롭스들을 죽여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우스가 이거는 하극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폴론을 아드메토스의 양치기로 봉사하게 합니다. 신이 인간의 양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드메토스의 양치기를 했던 건데 그 전에 우리 헤르메스 신 얘기할 때 그 일화를 얘기했죠.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형 아폴론이 돌보고 있던 양들에서 소떼를 몰고 갔다 뭐 이런 거죠. 양치기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가축들을 뭐 보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때 아드메토스라는 사람이 경건한 인물이라서 뭐 신을 자기 종으로 부리면서도 극진히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드메토스와 아폴론이 서로 이제 친구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알케스티스 이게 틀렸군요. 알케스티스의 신랑감이 되고자 했을 때도 또 이럴 때는 꼭 알케스티스도 미녀로 소문났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아폴론이 뒤에서 도와줘서 알케스티스 차지할 수가 있게 됐고 또 가축도 막 물려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여신을 설득해서 언젠가 죽을 위기가 되면 그때 대신 죽는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으로 대체해준다 뭐 이런 거를 받아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 형제조차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데 그냥 아드베토스가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죽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의 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런 제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뭐 대신 죽어줄 사람 없나 찾겠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알케스티스가 나섰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요즘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부부간의 사랑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별로 이렇게 주제가 잘 안 됩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가 훨씬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일종의 귀족 심리 비슷한 것이 되나 같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은 좀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래서 남성 간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신화상으로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근데 뭐 약간 이것도 알케스티스가 좀 희생적인 측면이라서 그렇긴 하고요. 대개 이제 그리스인들의 사랑이란 건 우리처럼 이렇게 대등한 관계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 뭐 여인네들처럼 대접을 받는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수동적이고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남자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뭐 마지못해서 응하고 뭐 이런 거죠. 반대로 하면 여자가 막 나댄다 뭐 약간 속고라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을 까졌다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였고 남성 간의 동성애도 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과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소년과 성인 남자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기의 어린아이들 요즘은 이제 어린이들 대접을 많이 하니까 그 아이들도 기가 살고 뭐 그래서 뭐 어른한테 대들어도 뭐 크게 나무라지 않고 그런데 옛날에는 엄청 혼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소년들이 되게 수줍은 거죠. 또래들끼리야 뭐 억작짓걸 하겠지만 어른 앞에서는 되게 수줍은 거죠. 그래서 소년은 수동적이고 성인 남성은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에라스테스 사랑하는 사람 성인 남자 쪽은 그리고 사랑받는 소년은 에로메노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에로스라는 관계인데 일방향인 거죠. 한쪽이 적극적이고 한쪽이 소극적이고 그 가니메데스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납치해 가잖아요. 뭐 그런 관계 같은 거죠. 그 뭐 닭을 대신 뭐 그러니까 향락의 대가라고 할까요? 응해주는 대가 뭐 이런 걸로 주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 동쪽 여기 맞아 얘기했죠. 헤라클레스가 구출하는데 이 버전은 이제 에우리피데스 역시 비극작 3대 비극 작가 중에 마지막 사람인 에우리피데스의 알케스티스 나오는 얘기고요.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페르세포네가 보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향연에도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르페우스하고 이 알케스테스하고 얘기가 이렇게 좀 대비되죠. 그러니까 오르페우스는 부인이 죽어서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는 도중에 이제 다시 놓치게 되는 거고 이건 알케스티스가 혼자 죽어서 갔겠죠. 근데 이제 페르세포네가 지하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돌려보낸 겁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근데 이제
그 향인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둘을 대비하면서 오르페우스는 비겁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부인을 살리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고, 그래서 하데스에서 까다롭게 군 거고, 적극적이지 않고 용감하지 않다 뭐 이런 거죠. 반면에 알키스티스는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서는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 지난번에 우리 그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뭐 상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도상으로 터키 저 밑에 쪽에 그냥 원래 바다인 곳 어디에다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 동쪽, 동양 쪽이죠. 그러니까 에우리스테우스의 딸이 원해서 그래, 뭐 가지러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최초의 아마존 여왕이 그 헤라클레 아니 포세이돈의 딸이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이 준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호적이었다고 해요. 아마 아마존 여왕도 영웅이니까 같은 영웅 대접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선선히 주려고 했는데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헤라가 또 일이 잘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존 요선사로 보내서 헤라클레스가 우리 여왕을 납치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질러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한 버전이고요. 또 다른 버전,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니까 기말고사 대체 과제 이런 버전들을 계속 체크해 두세요. 어떤 얘기를 갖고 쓰는 게 좋을지. 또 다른 버전에서는 멜라니페라는 여기 역시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테세우스의 짝이 됐던 아마존 여인, 그리고 휘폴리페 그리고 멜라니페 이 셋이 자매가 아니에요.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멜라니페를 납치해서 몸값으로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또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의 왕녀 헤시오네를 구출합니다. 이 비슷한 버전이죠. 테세우스도 이제 테세우스가 아니고 누구죠? 페르세우스도 비슷한 버전이 있었죠. 안드로메다. 여기 이제 라오메돈이라는 왕이 당시 트로이의 왕이었는데 그 포세이돈이 라오메돈하고 계약을 맺고 성을 쌓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이의 성이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에 대한 원인 설화인 거죠. 포세이돈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떼먹은 거죠. 포세이돈 가끔씩 이렇게 돈 떼먹히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다 괴물을 보내서 또 난리를 치니까 헤시온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거죠. 그러다가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이 괴물의 뭐 입속으로 들어가서 배를 찢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 고래배 속에 들어간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역시 이 라오메돈이 짠돌이인 거죠. 그래서 보답을 안 하니까 라오메돈에게 군사를 몰고 가서 트로이를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조금 다음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기거든요. 신화상으로. 그래서 이제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이미 헤라클레스에 의해서 먼저 한번 함락됐다라는 신화적 권유를 또 세워주는 거죠. 자, 이거는 또 다른 버전입니다. 헤라클레스의 또 다른 버전인데 헤라클레스가 마치 지옥에 가서 하데스에 가서 알케스티스를 살려오는 것 같은 버전이고 독특하죠. 화풍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세잔느의 그림입니다. 폴 세잔느 1867년 그림이고요. 자, 이거는 아마존 전투 헤라클레스죠. 여기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고 여전사들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927년 작품인데 이게 카드 그림이래요. 그 리빅이라는 컬렉터 여기 리빅이라고 나오죠. 수집가가 뭐 하는 건데 1927년에 발행된 무슨 카드의 그림이에요. 카드 그림. 그래서 누가 그렸는지도 안 밝혀졌어요. 자, 요거는 기원전 6세기의 화병이죠.
여기 헤라클레스가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가 아마존 여전사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 이기는 쪽 왼쪽, 지는 쪽 오른쪽. 이거 좀 외울 수 있겠죠? 예. 여기는 남자들인 것 같죠? 아닌가? 이거 모르겠어요. 투구가 비슷한 거 보면 여기도 아마존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요런 게 남아 있더군요. 여기 써 있는 게 M자죠. 이거는 똑같아요. 대문자로는 똑같아요. 이것도 E자라는 걸 알겠죠. 이거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예, 이게 L자예요. 예. 멜라니페라고 쓴 겁니다. 멜라니페. 요 아마존 여전사가 멋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사냥 중인 것 같아요. 여기 짐승들이 막 그리고 고구려 벽화의 수렵도 같은 뭐 그런 그림이네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죠. 예, 한쪽 가슴을 드러낸 아시죠? 아마존은 가슴이 한쪽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쪽 살아있는 가슴, 이쪽은 잘라낸 가슴 이런 거겠죠. 이거는 AD 400년경의 작품이고요. 터키에 있는 모자이크랍니다. 모자이크를 어떻게 쓸까? 뭘 잘라 붙인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린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헤시오네를 구해내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여자는 같은 여자일 것 같긴 해요, 그죠? 영화처럼 이렇게 또 여기 시퀀스를 이렇게 또 있고 같이 이어붙인 게 아닌가 싶고요. 헤라클레스의 몽둥이, 사자 머리와 가죽. 이거는 연대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아마 이제 책인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의 어, 헤라클레스의 고난과 뭐 그러나 노역과 모험 뭐 이런 거 그런 책의 사파로 들어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이게 1652년과 173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이건 아시겠죠? 일단 그림은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을 괴물을 이렇게 밟고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이쪽 표정도 좋고 구해내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비엔네가 호프부르그라는 성 앞에 헤라클레스의 모험들을 조각상으로 쭉 몇 개 전시해 놨거든요. 그 성도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크던데 거기에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이 한스 쉐르페라는 사람이 1893년에 만든 거군요. 근데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그 성이 워낙 멋있어서 그림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상들이 4개 정도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헤라클레스 모험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그린 건데 이 성의 일부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 윙이라고 하죠. 서양 건물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 붙어 있으면 한쪽 날개라는 의미로 윙이라고 합니다. 웨스트 윙이라고 왜 백악관의 서쪽 건물을 가리키는 명칭의 정치 드라마가 있었어요. 유명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성 미카엘의 윙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말로 그리 굉장히 멋있죠. 예. 이건 아까 그 얘기 사실은 여기 아마 비인인 것 같아. 호프브루크라는 성이에요. 근데 이건 한 구퉁에 불과하고 전체가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들 해외여행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분위기상 또 벽화니까 폼페이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오메돈이 돈을 떼먹자 헤라클레스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림 얘기들이 이어붙여져 있는 것 같죠? 예. 이거 연도는 로레이우스의 집인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이게 화산 폭발이 게 AD 1세기인가? 뭐 그때 있었던 거니까 그 정도 작품이겠죠. 그 전 작품이겠죠. 자, 여기까지 한 커트를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